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융투자협회 최갑수연고인입니다. 오늘은 2분기 이후의 정시 전망과 투자 전략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로 대신증권의 이경민 투자전략팀장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날씨가 상당히 많이 풀렸단 말이에요. 네. 여의도도 가봤더니 벚꽃이 활짝 피었던데 네. 이제는 많이 봄 날씨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정시도 이게 벚꽃 핀 거 마냥 네. 좀 투자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활짝 폈으면 좋겠는데 그쵸. 좀 고민되는 문제가 많습니다. 네. 그냥 요새 보니까 그 인플레이션 우려 문제가 아주 화두인 느낌이 드는데 네. 최근 자료를 봤더니 5달 넘게 물가가 3% 넘게 이제 오르고 있고 이 인플레이션 문제가 이게 요새 보니까 저성장 국면에서 고물가 펀치를 얻어먹은 우리가 별로 없단 말이죠. 네. 근데 지금 물가 상승세는 또 보니까 이게 원자재 가격 상승,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물류 대란 등으로 빚어지는 코스트 푸시 이런 성격이 예전과는 배경이 다른 점이 느낌이 들던데 그 요즘에 그 주변에 보면은 차 운전하시는 분들도 기름 넣기 겁난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1분기 조정이 끝나고 나서 네. 2분기에는 증시 흐름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네. 과연 팀장님 보시기에는 턴 어라운드가 될 것인지 한번 예측을 해주시죠. 뭐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봄이 가까우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최근 며칠 동안 날씨가 좀 많이 풀렸는데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3월 말인지 2월인지 굉장히 좀 날씨가 쌀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네. 저는 이번 2분기 전망을 하면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꽃샘 추위 이후에는 봄이 오고 네. 봄이 지난 뒤에는 여름이 온다라는 차원에서 뭐 여기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제목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네. 말씀해 주셨듯이 저는 2분기부터는 시장이 상승 흐름을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악재들이 있고 부담스러운 요인들은 많지만 제가 올해 큰 흐름에서의 흐름들은 2분기 초반, 특히 4월 중에 바닥을 잡으면서 그동안의 악재들을 좀 풀어가고 네. 시장은 그를 반영하고 이제 호재들에 조금씩 민감해지는 시장으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렇게 보는 이유는 물가나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부담스러운 건 맞지만 결국에는 정점을 통과하는 좀 하향 안정세를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유가가 더 올라가면은 물가가 9%, 10%, 11% 가는 거 아니냐 걱정을 하실 수도 있는데 유가가 100달러가만 유지된다고 본다면 올해 연말 유가 상승 폭은 계속적으로 둔화되는 그림이거든요. 그리고 그동안 물가를 계속적으로 올려왔던 뭐 중고차나 신차 가격, 특히 미국 쪽이요. 그런 쪽 가격들은 이제 꺾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2분기 중에는 물가가 정점을 통과한다라는 시그널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바라봐야 될 것은 아마도 요 그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요 그림을 보시면 네. 파란색 선이 연방 금리 선물이라 그래서요. 네. 12개월 뒤에는 미국 기준금리가 이 정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림이고요. 빨간색 선은 미국 GDP 성장률 전망입니다. 통상적으로는 미국 금리 인상이 좀 빨라진다라고 하면은 경기가 좋다는 시그널이 나와야 되고 미국 경기가 불안하다라고 하면은 금리는 점차 완만해진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한다거나 인상 속도를 늦출 거다라는 기대감이 들어오는데 지금 정반대죠. 그래서 저희 대신증권에서는 작년 10월 달부터 시장을 좀 베어리 시장이 봤다가 아마도 이번 3월 FMC 그리고 조만간 있을 3월 FMC 의사로 통화정책 회의를 지나면서 시장은 점차 안정을 찾아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통화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최근 9번, 그러니까 올해 안에 9번 이상 금리 인상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연준에서 미국 중앙은행에서 제시했던 것보다 더 많은 걱정을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먼저 반영을 하기 때문에 통화정책에 대한 부담은 더 나빠지기보단 점차 안정되는 국면으로 들어가고 이제 경기 흐름들이 더 중요한데요. 경기 흐름 같은 경우는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전환이 되고 그리고 미국은 노동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도 이제 평화협정을 맺게 되고 중국은 재정정책까지 들어오게 된다면 아마도 지금까지와는 좀 다른 통화정책에 대한 부담은 좀 진정되고 경기에 대한 기대감들은 좀 올라가는 그런 그림들을 만들어주면서 2분기, 3분기, 4분기 등락은 있겠지만 방향성 자체를 위쪽으로 만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상당히 시장에 네. 낙관적인 입장을 보여주시는 것 같은데 네. 항상 이렇게 팀장님 생활처럼 네.
돌아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다음번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코로나 사태 여기서 빠져나가기 위한 이제 방편이긴 하지만은 좀 이동 자금이 지금처럼 심하게 네. 흘러넘치는 현상도 예전에 못 겪어봤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물가 이제 공격을 피하려면은 금리도 이제 인상시키는 입장을 보여야 되는데 그렇죠. 그 이제 내부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최근에 보게 되면은 이제 미국의 10년물하고 2년 말에 단기채 스프레드 이런 등 여러 가지 대외적인 요건 때문에 우리도 경기 침체 가능성이 보이지 않느냐 하는 일각의 우려도 있단 말이에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성 없다. 아직까진. 아직까지는? 많은 분들이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고 축소되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저는 아직까지는 경기 침체를 예고하는 시그널로 보긴 어렵다라는 생각인 한편에 또 하나는 경기 침체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최근 들어서 이 10년물 그러니까 장기금리와 단기금리를 보는 이유는 네. 장기금리는 경기를 반영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단기금리는 통화정책을 반영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장기와 단기금리가 역전되었을 때는 통화정책이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시작한다라는 인식을 할 수도 있고 두 번째로는 기업 차원에서는 자금 조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라서 경기 침체를 예고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경기 침체로 들어가기까지 시간이 꽤 걸립니다. 그래서 누가 우스갯소리를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바늘 하나로 코끼리를 죽이는 방법을 안다. 죽을 때까지 찌르면 된다. 무슨 말이냐면 장단기 금리가 역전됐어. 경기 침체가 올 거야 라는 것을 매일매일 쉬지 않고 반복하다 보면 오긴 올 거다. 근데 6개월이 될지 1년이 될지 3년이 될지 모른다라는 얘기거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은 장단기 금리가 역전된 이후에 경기 침체로 갔을 때가 가장 짧았을 때가 6개월이었고요. 평균적으로는 1년 3개월. 그리고 길었을 땐 3년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장단기 금리가 역전됐으니까 시장이 안 좋아질 거야 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멀리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변수는 여기 보시면은 10년물, 2년물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네. 10년물하고 2년, 3개월물, 10년물하고 기준금리는 오히려 올라가고 있어요.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과거 경기 침체로 들어가기 전에 흐름들을 보면은 10년물, 2년물, 10년물, 3개월물, 기준금리 전부 다 마이너스 반전을 하면서 6개월 또는 3년 뒤에 그 침체로 갔거든요. 근데 지금은 서로 반대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경기 침체 시그널을 보기 좀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자, 그러면은 왜 이처럼 두 개 여러 가지 만기별로 금리 흐름들이 다르냐, 장단기 금리 차가 다르냐라는 이유는 2년물이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2년물이 왜 너무 많이 올랐냐? 금리 인상에 대한 걱정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그림 보시면은 일단은 경기 침체를 걱정하려면 10년물이 지금 내려가야 됩니다. 네. 무슨 말이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0년물은 경기 흐름을 반영한다고 말했는데 10년물이 올라간다는 의미는 경기에 대한 기대감은 아직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려면 10년물이 이렇게 떨어지면서 문제가 되는 건데 그렇지 않다. 그런 문제는 요 밑에 그림 보시는 것처럼 2년물이 너무 많이 올랐다. 연물이 너무 많이 올라서 지금 급등을 했는데 금리 레벨을 보면은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은 과거 금리 인상 사이클을 봤을 때 한 8번, 9번 금리 인상했을 때 2년물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정도를 선반영했다는 측면에선 2년물이 너무 많이 올라서 금리 인상에 대한 걱정을 너무 많이 사서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것이지 아직까지는 경기 침체 확률이 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실제로 미국 주요 중앙은행들에서 발표하는 경기 침체 확률을 보면 클리블랜드 연방은행에서 발표하는 경기 침체 확률은 4.7%, 그리고 뉴욕 연준에서 발표하는 거는 8.5%. 과거 이 레벨이 한 20% 넘어서야지 경기 침체가 가시화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굉장히 낮은 수준이라서 경기 침체 가능성이 없다라고 말씀드리기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그 가능성은 아직 낮고 만약에 경기 침체로 간다 하더라도 시간적 여유는 충분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팀장님, 최근에 프로야구 개막을 했거든요. 네. 보니까 이제 제가 가장 부러웠던 게 가끔 손흥민 선수가 나오는 그렇죠. 이펠 같은 데 보게 되면 관중들이 꽉 차가지고 네. 그거 참 부러웠었는데 네. 우리나라도 이제 소위 경기장에서 네. 신문 먹거리 상당히 이제 부럽더라고요. 네. 요새 보게 되면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수가 40만을 우리 육박했다가 네. 최근에 20만 대 초반 네.
좀 줄어들지 않냐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처럼 저 2분기에 네. 그 경기 회복을 기대할 만한 네. 어떤 요소 같은 게 있으면은 몇 가지 한번 짚 들어주시죠. 뭐 일단 말씀하셨듯이 코로나19가 진정이 되면서 네. 긍정적인 변화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나비효과라 그러죠. 작은 시작이 점진적으로 시간을 두면서 긍정적인 효과들을 누적시켜서 궁극적으로는 변화를 야기할 수 있다라는 그림인데요. 일단 말씀해 주셨듯이 코로나19가 굉장히 급감을 하면서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위드 코로나,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많은 국가들이 이제 봉쇄 조치라든지 방역 조치를 좀 완화시키는 쪽으로 가고 있고, 요 밑에 그림 보시는 것은 이게 뭐냐면 구글 이동수성 지수라 그래서 네. 경제 활력이 얼만큼 올라오는지에 대한 그림인데, 이 경제 활동이 좀 더 원활해지는, 활발해지는 그림이 나타나고 있죠. 이렇게 된다면 경기 흐름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좋아지는 그림으로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미국 쪽입니다. 미국 쪽이 미국 경기를 왜 중요하게 봐야 되냐? 지금 금리 인상을 가장 많이 하겠다는 나라도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 경기가 진짜 좋아야지 글로벌 전반적으로 통화 정책에 대한 부담을 극복하면서 이제 시장이 좋아질 거다라고 기대를 할 수 있겠는데요. 저는 아직까지 미국 경기가 완전히 좋아진다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변화는 시작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2페이지 요 그림 보시면은 위에 그림이 노동 인구 증가입니다. 이게 뭐냐면 취업 시장으로 노동자들이 얼마나 들어왔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인데 1월 달에는 139만 명, 2월 달에는 30만 명, 3월 달에도 40만 명이 들어오면서 전체 올 한 해에만 210만 명이 넘게 들어왔습니다. 미국 경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미국 경기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런데 작년 한 해 동안에 노동자들이 취업시장에 들어온 사람은 163만 명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약 작년 1년 내내 들어왔던 노동인구보다 지금 3개월 동안에 들어왔던 노동인구가 50만 명 정도 더 많다. 그 의미는 뭐냐면은 지금 앞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변화는 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소득이 늘어나겠죠. 지금까지는 재난지원금을 받고 여러 가지 보조금을 받으면서 일을 잘 안 하다 보니까 지원금이 끊겼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취업을 잘 안 하다 보니까 소득이 계속 줄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노동시장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궁극적으로는 임금 소득을 받겠죠. 그럼 소득이 늘어나는 그림이 나올 거고, 소득이 늘어나면 소비를 하겠죠. 이런 그림들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변화고, 또 밑에 그림을 보시면 임금이 대폭등을 했는데, 임금이 대폭등을 한 이유가 사람을 찾는 기업들은 많은데 일을 하겠다는 사람은 굉장히 부족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구직자 수가 늘어나면서 일하겠다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임금 상승률도 좀 진정이 될 것이고, 또 하나는 병목 현상. 물류가 제대로 돌지 않아서 글로벌 미국 경기라든지 글로벌 전체적인 경기 활력이 돌질 않았는데요. 그런 것들이 1월달 고용 서프라이즈를 시작으로 물류가 조금씩 더 돌기 시작했다. 요 14페이지 위에 그림을 보시면 LA항, 미국에서 가장 큰 항구인 LA항에서 5개월 만에 그 항구에서 처리하는 물량이 늘어났고요. 롱비치항에서도 물량도 늘어났고, 트럭 운전사들도 많이 다시 고용되면서 컨테이너선 운반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거든요. 이런 전반적인 흐름들을 봤을 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아직까진 작은 변화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긍정적인 변화들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또 하나는 중국은 글로벌 주요국 중 유일하게 돈 풀고 금리 인하하고 재정정책 쓰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나빠질 이유는 없다. 경기가 좋아질 거다라는 그림이고요. 그리고 유럽은 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요 위에 왼쪽 그림에 벌써 보시면은 미국은 재난지원금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굉장히 빠르게 소비가 늘어났고 코로나19 이전 수준 넘어섰는데 유럽은 절반밖에 회복 못했습니다. 왜냐면 그동안 코로나19 재확산이 계속 있었고, 재난지원금 성격의 회복기금이 2021년 하반기부터 집행되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는 재난지원금이 없었거든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유럽은 이렇게 눌려있던 수요가 올라오는 그림,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글로벌 전반적인 경기 흐름들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아지는 방향성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게 되면은 이제 우리나라 말고 미국하고 중국 케이스를 들어주셨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물가는 정점을 통과를 하고 경기가 점진적으로 턴어라운드 할 것이 아니겠느냐 긍정적으로 보셨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경기 회복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실 때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금리 인상
이런 거에 대한 우려뿐만 아니라 물가도 또 문제를 우려를 하고 있는데 네. 경기 회복이 가능하다라고 전제를 했을 때 네.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거는 극복할 수 있는 것으로 보시는지요? 일단은 많은 분들이 물가와 경기를 좀 따로 놓고 보긴 어려워요. 왜냐면은 지금 미국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을 많이 하겠다라는 이유도 물가를 잡아야지 경기가 살아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일부 경기 둔화, 일부 둔화는 불가피하더라도 물가를 먼저 잡자라는 스탠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해서 시장이 무너지느냐,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요 그림을 한번 보시면 확실하게 이해가 되실 텐데요. 요 빨간색 박스로 표시된 그림이 뭐냐면은 과거 미국이 금리 인상을 했을 때, 물가가 올랐을 때, 네. 이런 그림이었거든요. 네. 이 구간별로 한번 보시면 금융위기 때나 미중 무역 분쟁 때를 빼고는 전부 다 증시가 올랐습니다. 그 이유는 경기가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즉 금리를 왜 올리냐? 그 경기가 좋으니까. 물가가 왜 오르냐? 경기가 좋으니까 라는 인식을 하게 된다면 시장엔 더 긍정적인 변화들이 나타났거든요. 자, 지금 문제는 물가가 경기를 압박할 정도로 너무 많이 오른 것이다 라는 걱정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는 좀 부담 요인이 되고 있는데, 향후 물가가 정점을 통과하게 된다면 아마도 시장에서는 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되살려 나가면서 금리 인상보다는 경기 흐름에 좀 포커스가 맞춰진 시장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전쟁 얘기를 한번 돌아가 보고 싶은데요. 네. 그 2월 22일 날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했을 때만 하더라도 네. 처음에는 그 단기전으로 끝나지 않겠냐 네. 하는 예상들을 많이 했었는데, 요새 돌아가는 거 보면은 그 상황이 한치 앞지 못 보는 상황으로 좀 네. 돌아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기름값 문제라든지 네. 또는 원자재 가격 급등 현상 네. 이런 게 계속돼 가지고서 우리나라 산업 전반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게 걱정이 되는데, 그 최근에 우크라이나 사태하고 또 유럽 같은 데에서 그 러시아를 스위프트 배제하는 등 네. 거기에 따라서 러시아 자체적으로 디폴트 이슈도 나오지 않겠느냐 네, 네. 하는 얘기도 나오고 있던데, 여기에 보내는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글로벌 저점 통과, 증시 저점 통과 시점은 좀 지연됐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무나도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으로 전개되면서 유가가 너무 급등을 했고, 유가 외에도 원자재 가격들이 전반적으로 레벨이 올라가면서 물가 부담이 커졌고, 그와 더불어서 유럽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경기에 대한 불안심도 더 커졌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저점 통과 시점을 지연시키고 좀 늦출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여기서 생각해야 될 부분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사태가 더 나빠질 것인가를 봐야 되겠죠. 요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저는 최악의 상태, 더 나빠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악의 상태로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 3차 세계대전, 나토와 미국이 군사 개입을 하면서 더 나빠지는 경우인데, 그건 가능성 낮아졌고, 또 하나, 그럼 지금 이 상태가 더 나빠질 것인가? 또 그렇게 보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평화협정이라는 항목을 가지고 좀 더 구체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태가 더 시장에 부담 요인이 되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평화협정이 된다면 또 한번 유가는 레벨이 좀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하나가 러시아 디폴트거든요. 스위프트 배제로 인해서 러시아 디폴트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디폴트 이슈가 불거진다고 해서 저는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충격을 받을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는 게 1998년 러시아 모라토리엄을 얘기를 하시는 건 하겠거든요. 근데 이 표를 보시면 확실하게 이해가 되실 텐데, 98년의 러시아의 경제적 위상과 지금 러시아의 경제적 위상은 전혀 다릅니다. 98년에 전 세계 GDP에서 러시아가 차지했던 비중이 4.2%였거든요. 네. 지금은 1.7%입니다. 한국이 1.9%. 한국보다 낮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1998년에는 진짜 경제가 어렵고 돈을 갖고 싶어도 갚을 돈이 없어서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것에 비해서 지금은 경제 상황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외환보유고도 6,300억 달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재 때문에 좀 지금은 지금이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본다면, 1998년에는 진짜 경제가 어려워져서
파산선을 한 거고, 지금은 제재 이슈로 인해서 기술적으로 디폴트가 날 수도 있다는 점이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그리고 글로벌 금융 시스템,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가 시장을 더 밀어내기보다는 출렁출렁하게 만들 수 있을 정도의 변수는 되겠지만 시장의 영향력은 점차 약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번에는 이제 우리 시장 문제 쪽으로 돌아가고. 네. 지금 코스닥 지수만 하더라도 2,600대에서부터 2,700대 중반까지 놀고 있고. 네. 그다음에 저 코스닥 같은 게 많이 빠졌다가 최근에 많이 올랐단 네,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증시 부담 요건들은 별로 이렇게 녹록지 않아 보이는데 네. 일본 전문가분들 봤을 때는 이럴 때 이제 낙폭 과대주하고 네. 그다음에 성장주 중심의 랠리가 펼치지 않겠느냐라는 조심스러운 전망이 나오고 있던데, 그렇다면 요 2분기 처음에 그 4월 초 이런 조정 국면 같은 게 투자자분들이 봤을 때 좀 더 주식을 담을 수 있는 그 비중 확대 기회로 봐야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일단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큰 그림에서 보신다면 뭐 감을 잡으셨겠죠. 아마 4월 초, 뭐 4월 중반, 어쨌든 간에 2분기 중에 나올 수 있는 변동성은 비중을 늘려야 되는 기회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뭐 업종 전략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비중을 늘려야 될 것은 무엇인가라고 고민을 하신다면, 저는 2020년부터 21년 초반까지 시장이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였을 때, 그때 좋았던 업종들을 다시 바라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 이유는 지금 시장 상승이 9개월째 조정을 받고는 있지만 2020년 3월에서 시작된 엄청나게 큰 상승 추세가 아직까지는 유효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상승 추세에서의 주도주는 바뀌지는 않습니다. 주도주라고 한다면 상승을 이끌 때도 시장의 중심에 위치하는 것도 맞지만 조정을 받을 때, 시장이 조정받을 때 같이 조정받는 것도 주도주거든요. 그래야지 그 다음 상승 사이클을 또 한 번 끌어갈 수 있을 만한 힘을 비축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러프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 인터넷, 수출주와 구조적으로 성장을 하는 종목들을 바라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코스피가 2,700을 넘어선 상황에서 따라가긴 좀 부담스럽지만, 말씀하셨듯이 변동성이 커질 때는 비중을 늘리고 좀 주식을 모아간다라는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시면 아마 올해 하반기, 올해 말, 내년 좀 상당한 수익률을 거두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제 기왕에 저 주식 투자를 하는 네. 이런 분들이라면은 그 미국 쪽에 네. 좀 더 관심을 두는 게 나을지, 아니야 그래도 토속닥이 좋아 그쵸. 라고 해서 국내 주식 쪽에 이제 많이 빠졌으니까 네. 좀 더 늘려봐야 될지, 컨트롤 리스크 부담 어떻게 보이게 될까요?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한국 증시 좋다. 그러니까 큰 카테고리로 말씀을 드리면 신흥 아시아, 한국, 대만, 중국 이런 쪽이 좋고, 그 중에서도 한국이 좀 더 매력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은,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을 보시면은 왜 그동안 한국이 부진했고 왜 앞으로 좋아질지를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그림 보시면 2021년에는 파란색이 GAS의 GDP 성장률이고요. 위의 그림입니다. 빨간색이 신흥 아시아 GDP 성장률인데 2021년에는 1분기를 빼고는 거의 비슷하거나 아니면 2021년 4분기에는 GA 선진국 GDP 성장률이 더 높았어요. 그러면은 안정적이기도 하면서 성장률이 더 높다. 그러면 당연히 선진국을 선택을 하겠죠. 그런데 22년부터 어떤 변화가 있느냐? 신흥국이 다시금 정상 궤도로 들어가면서 5%대 성장을 유지하고, 반면에 신흥국들은 좀 경기 모멘텀이 좀 둔화되는 그림으로 가고 있거든요. GDP 성장률 레벨만 놓고 본다면 2021년과 좀 반대의 상황이 벌어진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밑에 그림을 보시면은 회색선이 OECD 경기 선행 기술을 가지고 G7 선진국과 메이저 5 아시아 신흥국 간의 상대 강도 비교를 한 겁니다. 이 회색선이 올라간다라는 이 그림은 경기 사이클에 있어서 선진국 신흥 아시아가 우위를 보이고 있다. 내려간다라는 의미는 선진국이 우위다. 그런데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2020년 연말부터 이게 정점을 찍고 꺾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낙폭을 조금씩 줄여가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2분기 중에는 이게 턴어라운드 할 수 있다라는, 앞으로 흐름들은 신흥 아시아가 경기 사이클적인 측면에서도 좀 더 우위를 보일 수 있다라는 시그널들이 나올 수 있어서 저는 전반적으로 신흥 아시아 쪽에 매력도가 높아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달러죠. 달러가 요 그림 28페이지 그림 위에를 보시면은
달러가 21년부터 계속 강했습니다. 네. 달러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외국인 입장에서는 신흥국 증시에 대한 매력도도 높게 볼 수 없었고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외국인 매도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죠. 근데 저는 2분기를 지나면서 달러는 좀 약세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금리 인상한데 왜 달러가 약세냐? 2017년에 그랬습니다. 2017년의 케이스를 말씀을 드리면 달러 인덱스를 구성하는 70% 이상이 유럽이거든요. 유로화와 파운드화가 대부분인데 유럽 GDP 성장률이 미국보다 높았고, 또 하나는 미국 금리 인상은 미리 선반영을 한 데 반해서 2017년 초반부터 이 유럽 중앙은행 ECB는 금리 인상보다는 통화정책 정상화한다라는 시그널을 던져주면서 미국은 금리 인상 선반영을 했고 유럽은 앞으로 긴축으로 점차 가겠다라는 그림 때문에 달러가 102포인트 등에 88로 떨어졌어요. 이번에도 좀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작년부터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금리 인상,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금리 인상 8번, 9번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하면서 달러가 굉장히 강했는데 이보다 더 강해질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올해 들어서 미 유럽 중앙은행인 ECB가 통화정책 정상화에 조금씩 더 가까워지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본다면 달러는 좀 약세 압력을 높여갈 수 있을 텐데, 여기서도 변수는 우크라이나 사태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불거지면서 유럽 경기에 대한 불안감들이 커졌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적인 측면에서 유럽 쪽만 좀 안정을 찾아간다면 아마 2분기에는 달러 약세압력이 커지고, 이처럼 경기 흐름들은 신흥 아시아 쪽이 좀 더 매력적이고, 그리고 달러는 약세압력을 높여간다면 국내 증시에서도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면서 조금 더 탄력적인 그림을 만들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올해 같은 경우는 바닥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미국보다는 신흥 아시아 내에서도 한국 증시를 좀 더 많이 담아 놓으신다면 올해 말 내년에는 좀 더 작년과는 2021년과는 조금 반대의 결과를 받아들이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그 증시 주변 여건을 둘러싼 대내외 증시 현황이라든지 또는 경제적인 측면을 한번 다뤄봤는데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어떤 업종을 투자자분들이 눈여겨봐야 될지 한번 검토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